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송영훈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이채연 기자가 전해준 바대로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만날 것인가 했는데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입정하자마자 5분 있다가 나갔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해명을 보니까 대통령이 총리가 증언하는 걸 지켜보는 게 그러니까 심판정에 같이 있는 건 국가 위상에 좋지 않아서 퇴정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느낌 그대로일까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에 이미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한번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과 비록 직무정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 간에 한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국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그대로 되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오늘 1시 56분에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 입장을 했다가 2시 4분에 퇴장을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신문을 받기 위해서 2시 8분에 입정을 한 걸로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시나 마주치지는 않았고 이것을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직접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 국격을 고려해서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표하는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의 이런 상황 판단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한편은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 전에 했던 이상민 장관, 또 군 통수권자로 본인이 임명한 특수전 사령관, 수방사령관 등등에 대한 증인신문은 그렇게 달리 볼 여지가 있을까? 결국에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신청한 증인은 국회 측이든 아니면 대통령 측이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재판장 앞에서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무도 있고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라는 쓱트한 관계도 있지만 당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가장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엄 선포의 요건이라든가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고 대통령 앞에서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당연한 도리라고 하면 대통령 역시 그런 장면을 굳이 피하지 않는 것도 국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한덕수 총리 신문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에 대한 질의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총리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런 질의에 집중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같은 예산 폭주 등등이 국가 비상사태로서 계엄을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을 수 없게 된 요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박준섭 대통령 경제수석을 불러다 놓고 증인으로서 이런 예산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로서는 공적인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으로 증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즉 야당의 어떤 일방적인 4조 원대 예산 삭감이라든가 그 밖에 29번의 탄핵소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증언함으로써 공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되 그렇게 증언한다고 해서 이것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유를 정당화한다. 즉 헌법재판소가 위헌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그것을 한덕수 총리도 인지하고 있을 거고. 그러나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윤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국무총리로서 기록을 정확하게 남긴다라는 차원에서 답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오늘 그 증언을 본 제 관점입니다. 네, 계엄의 정당성을 좀 끌어내려고 했던 의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 답변을 한덕수 총리가 해서 계엄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통령 측이 원하는 답변을 충실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계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한덕수 총리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국회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문답이 있었는데 당일날 12월 3일 날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일 한덕수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내년 새해 예산 관련해서 여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예산이 처리되지 않거나 이 사항을 국정이 심각한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의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탄핵심판정에 와서는 대통령이 측이 요구하는 사상 처음 있는 일 이것이 마치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전시 사배에 준하는 계엄 선포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처럼 진술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 스스로가 떳떳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에 있어서도 소신 있게 입장을 밝히고 당시 본인이 인식했던 어떤 국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냉정하고 소신 있게 밝히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두 분 말씀대로 이제 그 야당이 예산안 삭감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받쳐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한 총리를 증인 신청한 거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 때문에 이 예산안에 대한 뭐 경고성이다, 뭐 그런 사유가 될지 모르더라도 이렇게 강하게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럼? 사실은 그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관해서 예. 실체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윤 대통령 측도 그렇고 국회 측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국무회의의 어떤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전원이 지금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예. 적어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조금 다른 의견을 법정에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5명의 국무위원과 조태영 국정원장까지 처음에 모여 있다가 네. 11명째 국무위원, 그러니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올 때까지 우리가 모두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국무회의를 할 의사가 없었다면 왜 기다렸겠느냐 예. 등등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대체로 다 일치해서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조차 부존재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지금까지의 증언만으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일종의 중론을 형성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리고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어쨌든 형식적 요건조차 부존재해서 더 볼 것도 없이 위헌이다라고 예. 판단이 끊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공방이 집중되었다고 보이는데 예. 다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바라는 바대로 증언이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흠결이 있었다는 취지로 지금 답을 하고 있고 예.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사법적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할 몫이라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보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 증언하는 내용들을 결국은 종합해 보면은 이것이 국무회의로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국무회의와 국무회의를 끝나고 하는 간담회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문답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어떤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증인신문 경과가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한 데에 대해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동안에 국회나 뭐 조사받는 과정에서 한 총리는 거의 일관됐거든요. 간담회 형식인 것 같았다. 그리고 다 반대를 했다. 흠결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발언은 약간 수위를 좀 낮춘 것 같아요. 저는 예.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원래는 이 지금의 추가적인 오늘 3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변론 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봤고 예. 3명에 대한 추가 신청이 있을 때 이 대통령 측에는 전부 다 불리한 증인으로 보이는데 왜 신청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죠. 한덕수 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에 부합하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걸 확인한다기보다는 한 측면에서는 국무회의 등 절차 위법의 문제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이미 국회 등에서 진술해 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할 목적이 아닌가라고 봤는데 예. 실제 이제 그러기는 어려웠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국회 긴급 현안 질의 등에 출석해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나 개헌법이 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 절차에 위반됐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실체적,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었다고 했고 간담회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법이 정한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거거든요. 국무회의 요건이라는 것은 안건 상정 절차가 있고 개시를 선언해야 되고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관련돼서 그 부서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 오늘 와서도 사실은 이 내용을 번복해서 어느 정도는 뭐 국무회의 형식을 갖췄다라고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호한 합법으로
판단을 유보하는 정도의 답변을 했지만 예.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국내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번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대통령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 진행의 어떤 비상계엄 절차적 위법을 그동안 한덕수 총리가 했던 발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아까 얘기했던 탄핵이라든가 뭐 예산 삭감의 문제 등을 총리의 입을 통해서 확인시킴으로써 그나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상황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홍장원 전 차장에게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했는데요. 김영두 재판관이 대통령을 만나는 건 총 몇 번인가 하는 질의에 홍장원 전 차장이 6번 정도로 기억한다. 취임 후 저녁 식사를 했으며 4번 정도는 원장과 받고 저녁은 2번 정도 먹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김영두 재판관이 체포 보고 시에 국정원장이 놀랐나 하는 질문에 홍장원 전 차장이 아무 말 없었고 때문에 피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1차장의 메모는 탄핵 공작이라며 또 국정원장 출장으로 착각해서 통화로 시작된 사안이었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어졌습니다. 또한 홍 전 차장에게 한 전화는 격려 차원이며 방첩사 지원만 얘기를 했다. 또 계엄 사무에서 국정원에 맡길 일이 없고 윤 대통령 본인만큼 국정원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속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이제 마친 상황인데요. 오늘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 홍 전 차장이 실물 메모를 가지고 출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따졌는데 신빙성을 따지는 데 도움이 됐었을까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좀 철저하게 법률가의 관점에서 논평을 하고자 하는데요. 예. 크게 보면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의 신빙성 및 증명력을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 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인가.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조 내지는 정치인 체포 명단,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것인가.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층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 즉, 이 메모의 작성 경위, 그러니까 뭐 시각, 장소 혹은 뭐 몇 번을 고쳐서 적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진술이 완벽한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손 치더라도 예. 그것과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과는 또 별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메모가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설령 메모 자체를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지 않더라도 진술의 큰 틀에서 일관성이 인정이 되고 또 다른 증거들,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종합해 봤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은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자체를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다른 수사 기록의 내용, 지금 이른바 완화된 전문 법칙을 통해서 그 검찰에서의 진술 조서들 전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아마 7시부터는 조지호 경찰청장도 나와서 진술을 할 텐데 그런 다른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인 체포조나 체포 지시, 체포 명단 등등이 실존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은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사실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점을 봐야 되냐면은 메모에 관해서 작성 경위에 관한 세부적인 공방들 네. 이것이 정치인 체포 지시의 존재 여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좀 분리해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큰 틀에서 지금 송영은 변호사 같은 의견입니다. 오늘 대통령 측이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메모의 내용이 존재한다는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그 미세한 사실관계를 CCTV 몇 장면으로 신빙성이 완전히 탄핵됐다 보기는 어렵고요. 예. 반면에 이게 대통령은 아마 의견 진술에서 이 메모가 탄핵 공작이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또 반복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신문기일에 진술했던 의견과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예.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 부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메신저로 공격하고 미세한 알리바이의 차이를 문제 삼아서 전체적인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했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홍장원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조태용 원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흔들렸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당시에 조태용 원장이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 출장 간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예. 전화가 진행된 맥락, 그러니까 최초에 8시경에 조태용 원장에게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8시 20분경에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해서 중요한 일이 있을 테니까 전화를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다가 10시 53분에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해서 다 잡아들여 이번에 정리해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하는 취지의 지시를 직접 했다는 것이고 예. 근데 그 직후에 바로. 조태용 원장과 또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조태용 원장은 중요하게 8시 30분경에 국무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조태용 원장이 국내에 있는 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10시 53분에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했다는 내용, 그걸 사실대로 믿을 국민이 상식적으로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위중한 시기에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해서 해외 출장 때 국정원 해외 파트가 지원한 것을 격려하기 위한 거였다. 그리고 방첩사 지원은 일반적인 어떤 지원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대통령실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10시 53분에 국무회의로 뭐 군이 출동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있었고 여러 가지 체포 지시가 군이나 방첩사를 통해서 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점에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과거 출장 시의 지원에 대해서 격려하고 통상적인 지원 업무를 얘기했다. 이 말에 신빙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태용 원장은 이미 이제 그 전에 더 의심스러운 것, 김건희 여사와의 2번의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것까지 종합해 보면 조태용 원장은 비상계엄의 선포 사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고 있고 실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을 통해서 방첩사를 통해서 실제 국회의원 체포라든가 주요 임무가 내려가도록 하는 통로로서 홍장원 차장을 이용했고 그런 부분을 조태용 원장에게 사후에 고지하고 알리는 정도의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예. 조태용 원장 역시 계속 부인한 취지로 얘기하다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지 모른답니다라고 했다는 이 홍장원 차장의 보고 내용을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조태용 원장 측으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당일 행적에 CCTV 몇 장면을 가지고 전체적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부인되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예. 지금 두 번째 홍장원 전 차장 증인 신문이 있었고 윤 대통령이 그 이후에 마지막에 또 발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전해드렸는데 이어서 알려드리자면 전화는 격려 차원이었다. 방첩사 지원만 얘기했다. 이렇게 홍장원 전 차장과의 통화 내용을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고요. 또 계엄 사무에서 국정원에 맡길 일은 없다. 그리고 본인만큼, 그러니까 대통령만큼 국정원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했고 홍장원 차장한테 얘기한 건 육사 선후배끼리 간첩 잡아들이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육사 선후배니까 둘이 간첩 잘 잡아들이라 이런 얘기였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엮어서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했다. 이런 얘기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계엄 지시였다면 국정원장이 이걸 무시하지 못한다. 대통령의 얘기는 그 대통령의 언급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홍장원 차장에 대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불신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려는 의도가 당연히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만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네. 윤 대통령 본인에게 유리한 언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자 본인 스스로 계엄 사무에 있어서 국정원에게 요구할 일은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이 통상적인 아마 계엄 사무의 모습일 겁니다.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때. 예. 왜냐하면은 군에서 계엄 사령관이 임명이 되고 그 계엄 사령관이 계엄 사무를 통화를 합니다. 사실은 국정원이 원래는 모르겠습니다. 치안유지에 있어서 일부 지원할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질적으로 계엄 사무는 계엄사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윤 대통령 본인이 그걸 전제를 했는데 국정원 1차장과 굳이 그 밤에 통화를 해서 무언가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 지시의 내용인즉슨 결국은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것인데 다른 기관과는 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이 없고 방첩사 지원하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부분을 지금 특정해서 인정을 했어요. 문제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수사기관에서의 그 방대한 진술에 의하면은 정치인 체포 대상 명단 혹은 뭐 위추적 대상 명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간 것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그 정치인 체포 지시 내지는 체포 대상 명단의 핵심이 방첩사예요. 그 방첩사를 특정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지원하라고 본인이 말했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약간 논외의 이야기, 재판에 있어서는 논외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예. 홍장원 전 1차장의 메모로 인해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윤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언론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지난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그날 그 오전에 언론과 인터뷰도 했고 그리고 국회에 와서 신성범 정보위원장을 만났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인 12월 7일 토요일에는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3명만 빼고는 다 같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2차 탄핵소추안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나중에는 선회하게 되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은 탄핵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네네.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메모로 인해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것은 사실은 실제 그 진행 경과와는 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물론 법 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서 그 헌재에서 했다고 하는 발언은 이 사안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네. 헌법재판소의 사실 인정에 있어서 피청구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사뭇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지금 홍장원 전 차장 증인 신문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혹시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길에 어떤 언급이 있으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썩 윤 대통령 측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 평가를 해주셨어요.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진술 그리고 메모 이게 체포 명단의 유일한 증거고 진술이라고 하면 예. 홍장원의 진술이나 이 메모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이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소개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지시된 명단 그리고 방첩사 내에서 김대우 수사단장 그리고 구민의 수사조정과장 등 실제 이 작전 지시를 받은 이 중간 간부들의 그 수사기관 진술 내용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체포 명단을 위한 소위 말하는 축차 검거조의 운영 그리고 출동 경위까지 매우 상세하게 진술이 돼 있는 수사 기록이 있고 예. 헌법재판소도 아마 확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인영 장관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위치 추적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진술까지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장관님이 명단 말씀해 주신 것을 말했고 홍장원 차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냐에 대해서 이제 진술의 신빙성 문제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걸 확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화를 명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일발폰으로 전화했기 때문에 찜찜해서 기억이 났다라고 네. 했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어느 위치에서 이 전화를 받았고 메모를 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진술이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초 그러니까 두 번째 통화죠. 10시 58분 통화는 그 명단에 관련된 최초의 통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인의 얘기가 이게 일반 폰이기 때문에 이 민감한 사안을 이 전화기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집무실로 들어가서 전화를 했고 예. 그래서 받아 적은 게 11시 6분이라는 진술입니다. 이 부분과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이것을 탄핵 공작이라고까지 확장해서 얘기했던 중요한 신빙성 탄핵의 사유가 사실상 근거가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규정하고 몰고 간다고 해서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도 않고 예. 그 탄핵을 위해서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는 결과로 초래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메모가 쓸 줄 몰랐다, 기억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메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중요할 줄 몰랐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마도 이제 저 말에 담긴 함의는 본인이 그 메모를 어떤 재판이나 혹은 정치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작성했던 것은 아니다. 당초의 작성 목적이 그런 부분을 환기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 메모의 진실성 논란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네네. 만약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정치적인 용도로 그 메모를 활용할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거나 또는 재판에 활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그 메모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것이라면 예. 그런 가설이 성립하려면 또 한 가지 의문에 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왜 굳이 보좌관에게 정서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걸 만약에 설득력 있는 어떤 증거로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정치적인 목적 또는 사법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본인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써서 이게 처음부터 작성된 진본이다라고 내놓으면 그만입니다. 예. 거기다가 굳이 제3자를 개입시키고 복수의 횟수로 정서를 시키면서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사실 지금 앞서 제가 소개한 그 메모가 조작됐다고 하는 주장이 충분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아직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가설은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메모에 대한 해명을 충분히 됐을지 오늘 두 번째도 증인 출석이잖아요. 뭐 오늘 관련돼서 뭐 국민의힘의 CCTV도 공개하고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했지만 오히려 이제 다소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수정을 했고 또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본인 예.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했다고 스스로는 자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의 심정과 관련해서 보면 이제 윗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하는데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영도 재판관이 오늘 확인한 내용도 이 정부에 임명된 이후에 대통령과 몇 번 만났냐 이제 이런 걸 묻지 않습니까? 예.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의 어떤 신임을 사실 배신해서 대통령에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하고 있고 허위 증거를 만들어냈다 이런 취지를 진술을 대통령 측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홍장원 차장도 국회에 출석해서 직접 단호하게 했던 얘기가 대통령을 참 좋아했다. 그리고 예.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하든 따르려고 했다는 것이고 실제 국회 정보위는 뭐 비공개 회의여서 많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만 비공개 회의에 출석했던 홍장원 차장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평가는 대단히 정부에 충성하고 오히려 과할 정도로 그런 태도를 보여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비판과 지적을 많이 했던 대상이었습니다. 예.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도 재판관의 어떤 뭐 신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국회에서 했던 진술 그리고 나오면서 보이는 어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의 표현 이런 것 속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장원 차장이 진실에 대해서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지호 청장이 건강 문제로 최근에 탄핵 심판 내용은 모른다 이렇게까지 답을 했네요. 그리고 공소 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답변이 어렵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일단 조지호 청장이 두 번 불출석 이후에 이번에 나왔잖아요. 조지호 청장의 증인 출석은 어떤 의미로 중요한가요? 일단 그 문제의 정치인 체포조 내지는 뭐 위치 추적 대상 명단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그게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통화 시각이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통화한 시각보다 앞섭니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이 현재 지난번 증인신문을 위해서 출석을 했던 6차 변론기일 때 그 시간적 선후 관계를 강조해서 김영도 헌법재판관이 직접 상세하게 질문을 했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 아마 그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한 질문이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분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보석이 허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재판부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진술해온 것을 뭔가 사실관계에 어긋나게 그 헌재에서 지금 그 뒤집는 진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형사 사건의 재판부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을 유지할지 재고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사유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보석이 되어 있는 피고인이 그 석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본인의 그 진술, 증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증거인멸의 우려로 볼 여지가 있고 그러면은 검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에 보석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조지호 경찰청장으로서는 기존에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해온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진술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혹은 그런 답변을 요청받는 식의 어떤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지언정 진술을 정면으로 뒤집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현재 지금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고 저희가 직접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단은 좀 삼가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온 조지호 청장의 신문 조서를 보면 대통령과 6번 통화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의원 체포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봉쇄와 관련해서 닥달했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조지호 청장이 그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공소 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답변이 어렵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떤 거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어떻게 보면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된 핵심적인 어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체포 지시와 관련된 체포 명단을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사실에 대한 것도 있고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닥달했다는 내용까지 있고요. 그에 앞서서는 이 국회 봉쇄, 전면 봉쇄했다가 일부 풀었다가 다시 봉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고령이 직접 실행됐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안가에서 이 대통령 또 김영현 장관, 김복식 청장과 4인이 모임을 갖고 국회 봉쇄 관련된 협의를 한 다음에 최초에 국회를 22시 40분경에 전면 봉쇄를 합니다. 그게 11시 06분까지인가 유지가 되는데 당시에는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 상황이 발생하니까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이 항의를 했고 당시 이제 이 청 내에서 검토를 해보니 헌법 77조 상에 국회의원의 해제 결의권이 있는데 이 부분을 봉쇄하는 게 맞느냐는 법률 검토를 하다가 일부 자신들의 판단으로 출입을 허용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대통령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계엄 포고령이 나갔으니 박안수를 통해 조지호에게 포고령이 실행됐으니까 국회의원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시 전면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포고령은 사실상 실행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형식적인 거였다. 그래서 2시간짜리 계엄이다. 이 논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주장인데 계엄 포고령이 실제 실행됐다는 명확한 증거와 진술을 조지호 청장이 해온 겁니다. 국회 봉쇄의 과정이었죠. 그 목적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한 거였고 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국회의원의 체포 지시 또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이 수사기관에서 상세하게 진술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돼서 거의 확증에 가까운 진술들이 이루어지는 것일 텐데 지금까지 이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공소 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만약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통해서 탄핵 소추와 사유와 관련돼서 조진호 청장이 했던 진술의 내용들이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적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조지호 청장이 지금 몸이 투병 중이기 때문에 위중한 그 질환 때문에 그래서 검찰 조사 어떻게 받았냐는 질문이 나온 거에 대해서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누워서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조사 중에 선망 증세가 없었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망 지금 다시 정확히 찾아보니까 외계에 대한 의식이 흐리고 착각과 망상을 일으키며 헛소리나 잠꼬대 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몹시 흥분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다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그런 것까지 물어봤고 이제 그 진술이 이거는
의도가 그럼 정상적인 상태에서 진술을 한 것이냐를 물어보는 상황일까요? 그렇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혹시 선망 증상 같은 것이 있어서 정상적인 인지 능력 내지는 의사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가 담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변호사인데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로는 이거 좀 부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공개된 대심 판정에서 더더군다나 저게 이제 녹화 영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도 될 건데 네. 특정 증인에게 조사받을 때 쉽게 말하면 헛것이 보이지 않았냐, 예. 사물과 그 사람을 변식하지 못한 상태 아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지호 청장이 말한 내용도 들어왔네요. 선망 증상은 없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휴식을 취하면서 누워서 조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또 조지호 청장이 국회 봉쇄 지시 등의 질문에서는 증언 거부를 했는데요. 사실 체포 지시와 또 국회 봉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변론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또 그것은 법률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지금 조지호 청장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검찰에서 작성된 이 여러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이른바 완화된 전문 법칙에 의해서 지금 증거 능력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선례를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있었던 그 안동환 검사 탄핵소추 사건이라든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을 거론하면서 그런 사건들에서도 동일한 증거 법칙을 적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렇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결국에는 조지호 청장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실 인정에 활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대리인단으로서는 어쨌든 알려진 수사 기록상의 진술을 뒤집는 그런 법정 증언을 이끌어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만만치 않은 장벽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10차 변론기일이 있고 변론기일이 더 늘어나는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에 헌재에서 알려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변론기일인지 그러면 뭐 늘어난다면 얼마큼 더 늘어나고 또 최종 결론은 언제 나올지 예측해 볼까요? 한 번의 추가 기일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보장해야 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고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오늘 변론이 종결 시점에 피청구인 측이 요구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내주 중에 11차 변론기를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인 증인 채택이나 아마 다른 증거 조사 절차가 불필요하고 오늘까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주 중에 한 번의 추가 변론을 통해서 변론 절차는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아마 최후 변론 그러니까 결심 이후에 11일 정도 걸려가지고 3월 9일 날 이 파면 결정이 나왔는데요. 최소한 뭐 그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 사유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했고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대한 판단 또 그것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에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10차까지의 변론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간명하고 명확하고 관련된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판부가 평일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고 그런 사정을 고려하면 3월 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추가적인 변론 기일과 최종 결론? 추가적인 변론 기일은 저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고요. 미시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은 어느 경우에라도 3월에 변론 기일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능성을 함은 첫째 2월 25일에 한 번의 변론 기일, 11차 변론 기일을 다음 주 화요일에 열어서 그때 양측의 최종 변론과 피청구인 본인의 최종 진술까지 한꺼번에 듣는 가능성.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월 25일 화요일에 11차 변론기일로 양쪽의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을 듣고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조금 더 절차적으로 배려를 해서 따로 2월 27일 목요일에 하는 가능성. 그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피청구인에 대한 절차적 배려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까지 좀 간격을 넓게 잡아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기일을 하지 않고 2월 27일에 할 가능성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어느 쪽이든 3월까지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 2월 26일에 결심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사건과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사실상 거의 비슷한 시점에 결심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선고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시점이 될 가능성이 네. 높아요. 저는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일관되게 한 2주 전부터 그렇게 예상을 해오고 있는데요. 예. 3월 20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 전후로 선고를 할 것이다. 즉 3월 13일에서 3월 27일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아마 그 선고 시점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과 앞뒤로 선고기일이 붙거나 뭐 하루 이틀 간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지금 수요일에 재판을 하고 있고 예. 헌법재판소는 화요일, 목요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비슷한 시점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아직 진행 중입니다. 관련된 내용 조기현 변호사, 송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